판검사 부럽지 않던 58세 은행 지점장, 퇴직 후 월세도 못 낸다. 서론 30년의 성공, 그리고 퇴직 후의 충격. 나는 은퇴하면 편하게 살 줄 알았어. 퇴직한 지 2년, 지인의 얼굴에는 피로와 후회가 가득했다. 그는 한때 은행 지점장이었다. 연봉은 1억이 넘었고 사회적 지위도 높았다. 주변에서는 판검사 부럽지 않다며 부러워했고 후배들은 그의 조언을 귀담아 들었다. 그런데 지금은 월세 80만 원을 내기도 버겁다. 생활비는 빠듯하고 재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다. 그땐 몰랐지 이렇게 될 줄은.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가? 사실 지금도 많은 5060대들이 비슷한 착각을 한다. 나는 다를 거야. 내 경력이라면 어디서든 인정받겠지. 연금도 나오고 모아둔 돈도 있으니 걱정 없겠지.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다르다. 퇴직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 1. 고연봉 함정에 빠지다. 많은 월급이 은퇴 후의 안전망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연봉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것이라 착각한다. 하지만 높은 월급이 곧 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례 1. 김 부장의 착각과 후회. 김 부장은 30년 동안 대기업에서 일하며 월 900만 원 이상을 벌었다. 그러나 퇴직 후 남은 것은 부족한 퇴직금과 약간의 연금뿐이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생활 수준이 높아진 만큼 저축이 부족했다. 노후 대비보다는 현재의 풍요를 즐기는 데 집중했다. 그는 수입이 많았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월급이 끊기자 현실이 달라졌다. 월 500만 원씩 쓰던 생활을 갑자기 150만 원으로 줄이려니 너무 힘들었다. 젊을 때 쌓은 자산은 있었지만 부동산이나 대출에 묶여 현금 유동성이 부족했다. 고연봉을 받는 동안에도 나는 퇴직 후 얼마를 쓰고 살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김 부장처럼 갑자기 생활 수준을 낮춰야 하는 충격에 빠질 수 있다. 2. 내 경력이라면 재취업은 문제 없겠지? 현실은 냉정하다. 많은 50대들이 자신의 경력이 은퇴 후에도 큰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사례 2. 은행 지점장의 좌절. 58세까지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박 과장은 퇴직 후 금융 컨설팅이나 강의로 활동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일자리는 거의 없었고 있더라도 젊은 인력에게 밀렸다. 은행에서 인정받던 실적과 경험은 퇴직 후 시장에서는 큰 경쟁력이 되지 않았다. 연봉 1억을 받던 시절의 자존심 때문에 적은 급여의 일은 하기가 어려웠다.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새로운 기회를 잡기도 어려웠다. 결국 그는 몇 년간 소득 없이 버티다가 노후 자금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월세 걱정을 하게 되었다. 퇴직 후에도 경제적 여유를 유지하려면 미리 은퇴 후에 일자리를 찾아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평생 직장은 없다.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준비하자.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자. 나는 예전보다 적은 돈을 받더라도 일할 수 있을까? 를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3. 나는 연금도 있고 집도 있으니까 괜찮겠지.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는 노후 자금. 많은 사람들이 연금과 집이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노후에는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많다. 사례 3. 예상보다 빠르게 돈이 사라진 정씨 부부. 정씨 부부는 퇴직 후 연금과 약간의 저축으로 생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몇 가지 변수가 생겼다. 아들의 결혼 자금 지원 예상보다 큰 금액이 들었다. 의료비 증가 60대 이후 병원비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었다. 부동산 자산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 집값은 올랐지만 실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없었다. 결국 부부는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철저히 준비할 거리라며 후회했다. 퇴직 후에도 경제적 안정감을 가지려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노후 생활비가 실제로 얼마나 드는지 철저히 계산하기. 갑작스러운 지출 의료비,
가족 지원 등을 대비한 비상자금 마련하기. 자산 중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부동산만 믿지 말기. 결론 늦기 전에 현실을 직시하자. 나는 다를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든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퇴직 전에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1. 지출 구조를 점검하고 은퇴 후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계산하자. 2. 퇴직 후에도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만들자. 3.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자. 퇴직 후 월세 걱정을 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이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분석했으니 이제는 퇴직 후에도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루는 것이 적절합니다. 논리적 근거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퇴직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는 3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퇴직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는 3가지 전략. 퇴직 후 경제적 불안정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의 급격한 감소와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는 자산 때문이다. 그렇다면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경제학과 심리학, 그리고 실제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는 3가지 핵심 전략을 정리해 보았다. 1. 파이어족 FIRE 모델을 활용한 지출 최적화. 은퇴 후 지출을 줄이는 과학적 접근. 핵심 원리. 돈을 많이 벌어도 지출이 크다면 결국 자산이 고갈된다. 과학적 근거. 행동 경제학에서는 소비 습관은 상대적 만족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한다. 즉, 과거 소비 수준이 높았던 사람은 갑자기 생활비를 줄이기 어렵다. FIRE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얼리 모델 적용. FIRE족은 은퇴 후에도 최소한의 지출로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는 전략을 활용한다. 생활비 최적화, 필수 소비와 불필요한 소비를 구분하고 소비 패턴을 재설계한다. 미니멀리즘 적용,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유지비를 낮춘다. 고정비 절감, 주거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등을 절약해 장기적인 비용을 낮춘다. 실천 예시. 대형 아파트에서 작은 전원주택이나 실버타운으로 이동하여 주거비 절감. 자동차를 처분하고 대중교통 이용 또는 전기 자전거 활용. 식비 절약을 위해 외식 줄이고 직접 요리하기. 연구 데이터. 미국의 트리니티 연구 트리너티 스터디에 따르면 자산의 4%만 매년 인출하면 30년 이상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즉, 은퇴 후 1년에 3천만 원을 쓰려면 최소 7억 5천만 원의 자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연 2천만 원으로 최적화하면 5억 원만 있어도 안정적인 은퇴 생활이 가능하다. 결론. 은퇴 후에도 돈이 줄어들지 않도록 지출 구조를 파악하고 필수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 지속적인 소득 창출. 퇴직 후에도 돈을 버는 스마트한 방법. 핵심 원리. 소득이 완전히 끊기는 순간 자산은 빠르게 감소한다. 과학적 근거. 미국의 은퇴 연구소 센터 포 리타이어먼트 리서치에 따르면 퇴직 후에도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더 오래 경제적 안정과 심리적 행복을 유지한다. 퇴직 후에도 돈을 버는 방법 3가지. 1. 파트타임 앤드 컨설팅 일자리. 기존 경험을 살려 재택근무 또는 시간제 일자리 활용. 2. 온라인 수익 모델. 유튜브, 블로그, 전자책 출판 등 비대면 방식으로 수익 창출. 3. 배당주 앤드 월세 소득. 금융 자산을 활용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 실천 예시. 전직 은행원 퇴직 후 개인 금융 컨설팅 앤드 온라인 강의 진행. 회사원 퇴직 후 유튜브로 직장인 노하우 공유, 광고 수익 창출. 부동산 투자, 시세 차익보다 월세 수익을 중심으로 현금 흐름 유지. 연구 데이터. 미국 사회보장국 소셜 시큐리티 애드미니스트레이션 조사에 따르면 퇴직 후에도 6,070%의 소득이 유지되는 사람들이 경제적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결론. 퇴직 후에도 일정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현금 흐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3. 의료비 리스크 관리. 건강이 곧 돈이다. 핵심 원리. 의료비는 노후 자산을 가장 빠르게 소진시키는 요인이다. 과학적 근거.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의료비가 예상보다 23배 더 많이 든다. 특히 암,
심장질환, 치매 등은 치료비가 수억 원까지 들 수 있어 미리 대비해야 한다. 퇴직 후 의료비를 줄이는 3가지 전략. 1.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개선. 2. 실비보험 앤드 노인성 질환 대비 보험 가입. 3. 병원비 절감 전략 마련, 정기 검진 앤드 정부 지원 제도 활용. 실천 예시. 주 3회 이상 운동 앤드 근력 운동, 병행 근육량 유지로 질병 예방. 건강한 식단 구성, 염분 줄이고 항산화 식품 섭취. 실비보험 활용, 갑작스러운 질병에 대비. 연구 데이터.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에코나믹 팔러시 인스터투트에 따르면 퇴직 후 의료비가 연평균 500만 원 이상 증가하며 80세 이후에는 그 비용이 2배로 늘어난다. 결론, 퇴직 후 의료비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자산 보호 방법이다. 마무리.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지키는 핵심 원칙. 퇴직 후에도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려면 1. FIRE 모델을 활용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인다. 2. 지속 가능한 소득원을 만들어 현금 흐름을 유지한다. 3. 의료비 리스크를 줄여 자산이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막는다. 한 가지 질문. 당신이 퇴직 후 20년 동안 매월 얼마를 쓸지 계산해 본 적이 있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 3가지 전략을 실행에 옮겨보자. 결국 노후 준비는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퇴직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자. 개인 택시 시작하면 월 400 가능? 퇴직자의 현실 수입 공개. 안녕하세요. 은퇴를 고민하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요즘은 은퇴 후라는 말이 예전보다 익숙해진 것 같아요. 예전엔 정년까지 꼬박 일하고 나서야 이제 은퇴하셨네요 라는 인식이 강했다면 지금은 선택적 퇴직, 조기 은퇴, 다양해진 직업 등으로 퇴직 시기가 꽤 빨라졌죠.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면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막막해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퇴직 후 내가 뭘 해서 먹고 살까? 라는 현실적인 고민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개인 택시 운전은 꾸준히 거론되는 선택지 중 하나예요. 어쩌면 운전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비교적 나이가 들어도 도전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인식 때문인지 꽤 많은 분이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물론 월 400쯤 벌 수 있다라는 소문이나 인터넷에서 흔히 보는 수입 예시들이 은퇴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막상 개인 택시를 시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점들이 많다고 해요. 월 400이라는 숫자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조건이 꽤 까다롭다는 거죠. 오늘은 실제 경험담과 가까운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서 개인 택시로 은퇴 후 삶을 꾸릴 때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 택시의 현실, 정말 월 400이 넘을까? 먼저 개인 택시 하면 가장 많이 들리는 소문 중 하나가 근무 시간만 제대로 하면 월 400은 찍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제가 만나본 기사님들, 그리고 지인분들의 실제 경험담을 종합해보면 월 400 자체가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지만 누가, 언제,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진다고 합니다. 시기와 지역 차이, 택시 수요가 많은 대도시나 관광객이 몰리는 특정 지역이라면 비교적 높은 수익을 올리기 쉬울 수도 있어요. 반면 중소도시나 택시 수요가 적은 곳에선 월 300도 버거워할 때가 많죠. 노동 강도와 건강 문제 차만 굴리면 돈이 들어온다는 식으로 보면 오산입니다. 실제로는 교통 정체와 도로 상황에 늘 신경 써야 하고 장시간 운전으로 허리목 피로도가 쌓여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수입은 자연스레질 수밖에 없죠. 경쟁 대중교통이 발달해지고 카카오 택시 등 호출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개인 택시 기사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어요. 또 플랫폼 택시 등 신종 서비스가 늘어나는 것도 무시 못할 변수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은퇴하시고 실제로 개인 택시에 도전한 3분의 이야기를 살짝 각색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2. 사례: 난 대도시에 살아서 월 400 될 줄 알았지. 사례자 김현호, 62세, 서울 거주. 나는 원래 대기업에서
35년 정도 근무하고 정년 퇴직했어요. 퇴직금 받고 연금 어느 정도 받게 돼서 완전히 생활비 걱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퇴직 후엔 뭘 할까 하다가 운전 경력은 자신이 있으니 개인 택시를 해볼까 하고 생각했죠. 게다가 서울은 손님 많으니까 그냥 열심히만 하면 월 400은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택시 면허권부터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면허 양수 비용에 차량, 보험, 세금, 각종 부대 비용까지 해서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높았어요. 그나마 퇴직금이 있으니 가능했지만 요즘 양수 가격이 예전만 못하다고 해도 이거 시작부터 돈이 많이 드네 싶었죠. 그래도 어차피 이거 딱 한 번 내고 들어가서 부지런히 굴리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시작했는데 일단 하루 12시간 이상 운전하지 않으면 30만 350 정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또 쉬는 날이 사실상 없어요. 내가 월급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운전해야 수입이 생기니까. 운전을 오래 하면 피곤하지 않냐고요? 피곤하죠. 특히 밤늦게까지 붙잡고 있어야 손님을 잡을 수 있는 건 당연하고요. 내가 초반엔 그래, 좀 무리하더라도 벌어보자 해서 한 달 정도 죽어라 이랬더니 세금, 기름값, 통신비, 보험비 제외하고 순이익이 380 정도 찍히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서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실은 병원에 한 번 입원도 했어요. 결국 그달 벌어놓은 거 다시 병원비로 나가게 생기니까 이게 사람 할 짓이 아니구나 싶었죠. 그래서 적당히 건강 생각하면서 일하면 300 초중반 정도 벌고 거기서 또 비용 빼면 250 아래로 떨어지는 달도 있고 그래요. 글쎄, 조금 더 젊었으면 모르겠는데 은퇴 후에 이만큼 빡세게 하는 게 맞나 싶어요.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할 수밖에 없지만 솔직히 누가 개인 택시 하면 무조건 400이라고 말하면 저는 몸 갈아 넣으면 가능하긴 해 정도로 얘기할래요. 이 사례를 보면 서울이라는 큰 시장에서도 넉넉히 400을 찍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게다가 나이가 있다 보면 체력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일 없이 개인 택시만으로 생계를 잇겠다고 하실 때는 일하는 시간 대비 실제 순이익을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3. 사례 지방에서도 가능하대서 넘어갔는데 사례자 이종수 59세 지방 중소도시 거주. 나는 지방 중소도시에 사는데 여기서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했어요. 공무원 연금이 있다고 해도 아이들 교육비의 저축이라든지 부담이 여전해서 퇴직 후 할 일 없을까 찾았죠. 주변에서 개인 택시 해봐. 나이 들어도 할 수 있으니까 라고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사는 지역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도 사람들 말이 과거엔 개인 택시 기사님들도 열심히 하면 월 400 못해도 300은 된다고 하길래 혹했죠. 그런데 사실 요즘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배달 서비스도 많아지고 자가용 이용도 많아지고 택시 탈 일이 꽤 줄었어요. 처음 몇 달은 일단 손님 자체가 부족해서 매일 밤까지 운전해야 250 정도, 많을 땐 270 찍히기도 했어요. 근데 그 월 수입이 아니라 매출액인 거 아시죠? 여기서 기름값, 차량 유지비, 세금, 각종 비용 다 빼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200 정도 되려나. 어떤 달은 180대까지 내려간 적도 있어요. 은퇴 후라 체력이나 건강을 생각하면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물론 서울 같은 대도시보단 스트레스가 덜할 수도 있지만 수입이 확연히 차이 나요. 그리고 지방은 택시가 안 잡히는 깊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만 콜이 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시간에 뛰면 돈이 좀 되긴 하는데 그게 몇 달 지속되면 몸이 망가져요. 그래서 난 솔직히 개인 택시는 은퇴 후에 부담 없이 할 일이라는 말이 좀 과장인 것 같아요. 가능하긴 하지만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월 400이라는 건 내가 봤을 땐 대도시 기준, 그것도 운이 따라줘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방 중소도시에서 월 400을 기대하며 뛰어드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론 손님 자체가 적어 마일리지가 충분치 않아 월 300도 버거운 현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안 쓰던 몸 좀 갈아서라도 벌어봐야지 하고 마음 먹더라도 중장년층의 체력과 건강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 지속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4. 살해 나이 드니 플랫폼 택시에 밀려요. 살해자 박정숙 57세 수도권 서울 외곽 거주. 나는 원래부터 운전을 좋아해서 개인 택시가 은퇴 후 나쁘지 않겠다 생각했어요. 55세에 조기 퇴직하면서 조금 잃은 감이 있지만 이제 평생 직장도 없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로 돈이라도 벌면 좋겠지 했죠. 처음엔 괜찮았어요. 한동안 매출도 꾸준히 오르고 손님이랑 수다 떠는 것도 재밌고 그렇게 몇 달 해보니까 월 35만 370 정도는 찍었어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400도 노려볼 만하다 싶었죠. 근데 요즘은 플랫폼 택시나 모빌리티 서비스가 우후죽순으로 나오면서 밤에 콜 수요가 몰릴 때 나 같은 일반 개인 택시는 호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느낌이에요. 승객 입장에선 편의 기능 많고 할인 쿠폰까지 쓸 수 있는 플랫폼 택시를 선호하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 젊은 기사님들은 SNS나 앱 등을 활용해 단골 손님을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게 익숙하지도 않고 홍보 채널 자체가 어렵죠. 그래서 꾸준히 350 찍던 것도 어느 순간부터는 300 조금 넘기기도 벅찰 때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스트레스가 쌓이고 아이쿠 이거 이대로 가면 나도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잘 벌고 계신 분도 있겠죠. 결국 본인의 영업 노하우, 시간, 투자, 운전 스킬 손님과의 커뮤니케이션 포함 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내가 운전 잘하니까 400은 가능하겠지라고 생각하기엔 생각보다 경쟁이 치열하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뛰어들어요. 조금 더 큰 그림을 보면서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사례를 통해 개인 택시가 예전만큼 안정적인 수입원이라고만 보긴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플랫폼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손님들도 더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선호하면서 개인 택시만의 경쟁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5. 은퇴 후 개인 택시를 고민한다면 알아두면 좋을 점. 위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은퇴 후 개인 택시 월 400이라는 공식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기대일 수 있습니다. 가능한 사람도 있지만 평균치로 보면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게 현실이죠. 그렇다면 은퇴 후 개인 택시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더 신중히 고민해야 할까요? 초기 비용. 개인 택시 면허 양수비부터 차량 구입 리스, 보험, 세금 등 초기 자본이 꽤 들어갑니다. 막연히 월 400이면 금방 뽑지 하고 뛰어들기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건강과 체력. 중장년층에게 장시간 운전은 쉽지 않습니다. 실적을 올리려면 밤낮 없이 운전해야 할 때가 많은데 이는 허리 목 눈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꾸준히 건강 관리를 할 여유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지역 및 시기. 서울, 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은 수요 차이가 큽니다. 또 계절적 이벤트성 요인의 연말 연시, 행사 시즌에 따라 매출이 들쭉날쭉할 수 있죠. 플랫폼 활용 능력. 지금은 단순히 택시만 운영해서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플랫폼 호출, SNS 홍보, 단골 고객 유치 등 영업 노하우가 필요해요. 나이 들어서 이런 거 못한다라고 하면 점점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스크 분산. 은퇴 후 아무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택시 하나에만 모든 기대를 거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만약 건강 문제나 사고가 생기면 순식간에 수입이 끊길 수 있기 때문이죠. 연금, 투자, 다른 파트타임 일 등과 병행할 방법도 고민해 보시길 권장해요. 6. 정리하자면 개인 택시 하면 월 400 그 정도야 쉽게 벌 수 있다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광고 문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부수입이 있거나 운전 노하우가 뛰어나거나 밤낮 없이 뛰며 건강에 큰 무리가 없어야 가능한 금액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은 정말 용기 있고 멋진 일이지만 막연한 수입에 대한 기대치보다는 현실적인 수익 구조와 자신의 건강 상태, 그리고 시장의 변화를 꼼꼼히 고려해야 해요. 물론 개인 택시가 누군가에겐 분명 매력적일 수 있어요. 오랜 운전 경험이 있고 고객 응대나 서비스에 자신이 있으며 어느 정도 자신만의 영업 노하우를 빠르게 쌓는다면 생각보다 안정적인 수입원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고
또 어떤 다른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수입이 확 줄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은퇴 후 우리가 정말 바라는 건 무엇일까요? 안정적인 수입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여유 있는 삶, 건강을 지키면서 사회와 적절히 연결돼 있고 또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일이길 바랍니다. 개인 택시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도 있지만 월 400, 월 500이라는 숫자에 혹해서 시작하기보다는 건강과 비용, 라이프 스타일을 모두 고려했을 때 최선의 선택인지 찬찬히 따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글이 혹시라도 개인 택시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사례자분들의 솔직담백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현실적인 시각을 갖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은퇴 후 삶에는 정답이 없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신 길 위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50대 은퇴자 90%, 왜 모두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가?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50대쯤 되면 누구나 은퇴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 연금, 목돈, 노후 대비 등에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막상 퇴직이 코앞에 닥치면 아직 몇 년 더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마음 한편에서 현실을 부정하거나 내가 아직도 젊은데? 라며 늦지 않았다고 애써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시간을 붙잡아 둘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몸은 자연스레 나이가 들어가고 직장에서도 한 명씩 퇴직 안내를 받다 보면 그제야 나도 슬슬 준비해야 되나? 하고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이때쯤이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거나 혹은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퇴직하고 나니 다른 직장을 찾아봐야지 해도 2030대처럼 쉽게 구직이 안 됩니다. 겨우 자리를 잡아도 월급이 훨씬 낮거나 몸이 힘에 부치는 일자리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현실이 뒤늦게 훅 밀려오죠. 이렇듯 50대 이후 은퇴자 중 90%가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조금만 방심하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 내몰리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울 수 있지만 적어도 지금부터라도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정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50대 은퇴 진짜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니야? 평생 직장이란 말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됐잖아요. 한 회사에서 30년 넘게 일하는 분들도 줄어들었고 직장 자체가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회사를 나와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나는 그래도 우리 회사 오래 다니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내 주변 동료나 선후배가 하나둘씩 나가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저기서 퇴직하는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조조정이니 영업실적이니 여러 이유가 엮여서 내몰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사례 일정 과장의 마지막 출근. 정 과장 가명은 25년 동안 대기업 영업부에서 일했습니다. 나는 능력도 인정받고 성과도 나쁘지 않은데 60은 무난히 채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고 정 과장 같은 중간 관리자들이 1순위 대상이라는 통보가 날아왔어요. 예상치 못한 소식에 마음이 무너졌지만 억지로 버틴다고 해도 남은 건 회사 안에서의 찬밥 신세가 될 뿐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희망퇴직을 결정했고 어느새 53세 나이에 직장을 나오게 되었죠. 막상 퇴직하고 보니 그래도 이 정도 퇴직금이면 뭔가 시작할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들 생활비, 자녀 학비, 주택 대출금 일부 정리 등을 하고 나니 목돈이라고 생각했던 퇴직금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래도 경력 쌓았으니 다른 회사에 가면 되겠지라고 자신했던 것도 잠시 다른 회사에서 더는 중년 영업 전문가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낙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이 50 전후에 직장을 그만두는 분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갑작스레 회사를 떠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도 기회도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거죠.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된 걸까?
은퇴 후 빈곤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노후 준비를 너무 미뤘기 때문이에요. 30대, 40대는 말할 것도 없고 50대에도 아직 몇 년 남았어, 아직 늦지 않았어 하며 안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입이 생기는 기간과 은퇴 후 지출이 필요한 기간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대체로 60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봤지만 요즘은 50대 초중반만 돼도 퇴직 리스크가 커지니까요. 게다가 기대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8090세까지 살 확률도 높아졌습니다. 결국 50대 초반에서 일을 그만두면 최소 30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소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퇴직금만으로는 이 긴 시간을 버티기 힘들어요. 국민연금 수령도 60대 중반 이후부터 가능하고 그마저도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월 10만 200만 원 수준이라 생활비로 빠듯하죠. 사례 이 부부가 겪은 자영업 실패. 김 씨 부부 가명은 50대 중반에 남편이 조기 퇴직을 하면서 가진 돈으로 작은 식당을 열었어요. 식당업은 그래도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안일한 마음도 있었고 둘 다 음식 솜씨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처음 몇 달은 꽤 손님도 와주고 이 정도면 잘 될 수도 있겠는데 싶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손님이 뚝 끊기더니 식자 재비와 임대료,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출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는 매출이 바닥까지 내려가서 대출까지 끌어다 버티다 결국 가게를 접었어요. 남편은 다른 곳에서 다시 일자리를 알아봐야겠다 싶었지만 이미 50대 후반이라 취업 문턱이 너무 높았고 부인은 자녀들 교육비와 생활비 걱정에 잠도 못 잤죠. 그렇게 몇 년간 벌어둔 돈, 퇴직금으로 마련했던 종잣돈까지 다 소진해버리고 난 뒤 남은 건 부채와 가계 부담뿐이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안일하게 나중에 퇴직해도 자영업으로 버티면 되겠지라는 생각만 가지고 준비 없이 뛰어드는 경우 실패했을 때 손해가 훨씬 커집니다. 중장년층의 자영업 실패 사례가 늘면서 결국 빈곤층으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진 것도 현실입니다. 3. 소득 공백이 길어지면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은퇴 후의 가장 큰 문제는 단연 소득이 끊긴다는 점입니다. 하다못해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조금이나마 번다면 상황이 괜찮을 수 있겠지만 몸이 힘들거나 일자리가 없어서 소득이 제로 0에 가깝다면 순식간에 빈곤층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모아둔 돈이 많다면야 괜찮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자산을 묶어놓은 분들이 많지 현금 자산이 여유로운 분들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사례 3월세 수입이 전부인 57세 A씨. A씨가 겪는 40대 중반쯤부터 그래도 노후에는 월세라도 받아야지 하는 마음에 상가 하나를 대출 끼고 마련했습니다. 초반에는 월세가 안정적으로 나와서 든든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상권이 죽고 상가 공실 기간이 길어져서 월세가 수개월씩 밀리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회사는 55세쯤에 그만두게 됐고 퇴직금과 세간의 기대처럼 난 어차피 월세 받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상가가 비어 있으니 아무런 소득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부수입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공실 기간은 길어지고 대출 이자는 꼬박꼬박 나갑니다. 결국 A씨는 버티다 못해 상가를 헐값에 팔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원하는 금액에 못 팔아 손해가 컸죠. 남은 돈으로는 생활비만 간신히 마련했고 새로 구직을 하려 해도 나이가 많다 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소득 공백이 길어지면 준비해둔 돈이 얼마나 되든 언제든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3040대까지는 통할 수 있지만 50대 이후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4. 우리는 왜 대비를 못했을까? 남들도 다 그렇다라는 안심. 주변에서도 비슷하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을 보니까 우리도 그러다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안심을 하게 됩니다. 부족한 재테크 정보. 재테크, 주식, 부동산, 연금 등 다양한 방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카더라, 통신이나 지인이 추천하는 것만 듣고 덜컥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 부담과 교육비. 50대의 자녀가 아직 대학생이거나 결혼 정년기에 들어가면
학비와 결혼 자금까지 마련하느라 정작 내 노후 자금은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흔합니다. 회사에 대한 지나친 믿음. 우리 회사 탄탄하니 명예퇴직이 오더라도 퇴직금 많이 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퇴직금을 받아보면 생각보다 적거나 돌발 변수가 많습니다. 5. 이제라도 할 수 있는 대비책은 없을까? 주택 부동산 자산의 유동성 확보. 집 한 채만 믿고 있다가 살던 집을 팔 수도 안 팔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면 대처가 어렵습니다. 필요하다면 집을 줄여서라도 현금을 확보해 두는 것이 낫습니다. 연금 상품 최대한 활용하기. 국민연금 외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공적연금 수령 시기를 고려하면서 준비하는 게 좋아요. 건강관리와 직업 역량 강화. 50대 이후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프리랜서 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건강과 역량을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미리 자격증이나 기술을 익혀두면 도움이 됩니다. 가족과의 긴밀한 소통. 자녀들의 경제적 독립 시점이나 부모님 부양 문제, 배우자와의 노후 계획 등을 미리 상의해야 합니다. 돈 문제는 서로 터놓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한국적 문화 때문에 준비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6.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다면. 우리가 50대가 되어서야 뒤늦게 노후 준비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건 사실 이미 늦은 감이 없지 않아요.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으면 정말 극단적인 빈곤의 길로 갈 위험이 커지겠죠. 그래도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조금이나마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재무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에요. 현금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부채는 얼마인지, 매월 들어오는 수입과 나가는 지출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썩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긴급 자금과 은퇴 자금 중장기 운용 자금을 구분해야 해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기본 생활비가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재테크 상품을 찾아도 일상에서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 몇 년간은 생활이 가능한 안전 자산의 상당 부분을 두고 나머지로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든 다른 수익원을 찾든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존감을 관리해야 합니다. 사람은 일자리를 잃거나 갑자기 빈곤해지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자신감을 잃고 무기력해져요. 난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구나 하면서 자포자기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배우자나 가족, 친구와 대화를 많이 하고 재교육 프로그램이나 중년층 취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이 나이에 무슨 일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배움을 멈추면 더 이상 기회도 없어진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7. 마무리하며 50대 은퇴자 90%, 왜 모두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가? 이 말은 사실 거칠게 들리지만 그만큼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아픈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단순히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미리 준비하지 않고 막연히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데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평생 일만 해왔는데 막상 일을 멈추고 나니 앞이 깜깜해지는 건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늦었다고 해서 그냥 포기해버리면 정말로 아무런 출구도 찾기 힘들어져요.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내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모색해보고 가족들과 터놓고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앞으로의 인생, 절대 빈곤으로 내몰리느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삶의 안정을 유지하느냐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직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품고 작은 것부터 변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정말 중요해요. 꼭 번듯한 대기업, 고연봉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내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한,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분명 있을 테니까요. 그 작은 가능성이라도 붙잡고 지치지 않는다면 남은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도약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같이 움직여 봅시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내가 그때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33년 동안 믿고 부었는데 이게 다예요. 김광수 가명 씨는 올해 62세입니다. 30대 초반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국민연금을 납부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도 아이들 학원비가 빠듯해도 그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노후에는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그런데 얼마 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예상 수령액 안내서를 받아본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3년을 꼬박 부었는데 매달 받을 수 있는 돈은 고작 89만 원. 그 순간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걸로 내가 어떻게 살아? 많은 이들이 김 씨처럼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버틸 수 있을 거라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막상 수령할 나이가 되고 나면 현실은 전혀 기대와 다릅니다. 이제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은퇴 후 삶이 가능할까? 하는 질문을요. 본론 국민연금, 오해와 진실 믿음이 만든 착각. 국민연금은 분명 노후 안전망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노후 생활비 전부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착각이 바로 멘붕의 시작입니다. 다음은 국민연금의 현실을 숫자로 풀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의 평균. 2024년 기준 전체 평균 수령액 약 62만 원. 20년 이상 가입자 평균 약 93만 원. 30년 이상 가입자 평균 약 112만 원. 김 씨처럼 30년 이상 꾸준히 납부해도 100만 원 안팎이 전부입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아도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은 이유. 상한액 제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일정 금액 이상은 인정하지 않음. 물가 상승률과 괴리 과거 소득으로 산정된 금액이 현재 물가와 맞지 않음. 연금 개시 연령 증가, 수령 시점이 65세로 늦춰지며 더 오랜 시간 자산 공백 발생. 결국 국민연금은 노후의 최소한을 보장해주는 제도이지 풍요로운 은퇴를 위한 수단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국민연금은 기초자산입니다. 여기에 개인이 준비한 퇴직연금, 개인연금, 투자소득, 노후주거 전략이 더해져야 비로소 안정된 은퇴가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은퇴 후 국민연금의 현실. 사례 1. 33년 부었는데 결국 알바 시작했습니다. 이름 윤태호 64세, 전직 공무원 계약직. 수령연금 국민연금 97만 원. 상황 은퇴 후 소득 공백이 커져 현재 아파트 경비직 근무 중. 연금만으로 살 수 있을 줄 알았죠. 아내랑 둘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생활비가 많이 들어요. 특히 건강보험료랑 병원비가 부담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결론 국민연금만으로 생활비 커버가 안 되자 결국 다시 일을 시작함. 사례 2 퇴직금 1억 날리고 연금으로만 버티는 중. 이름 정미선 61세 주부. 수령연금 국민연금 59만 원. 상황 남편 퇴직금과 국민연금이 유일한 수입원. 남편이 퇴직할 때 퇴직금 1억 있었어요. 딸 결혼시키고 대출 갚고 나니까 얼마 안 남더라고요. 지금은 남편 연금 98만 원, 제 연금 59만 원으로 살고 있는데 조금만 병원 다녀와도 적자예요. 외식도 끊은 지 오래예요. 결론 국민연금과 퇴직금만으로는 의료비와 생활비 충당이 어려움. 사례 3 국민연금 믿지 말고 투자도 병행하세요. 이름 김동석 66세 전 자영업자. 수령연금 국민연금 71만 원. 상황 50대 중반부터 ETF에 투자 시작. 월 배당 60만 원 추가 수입. 저는 자영업하면서 국민연금만 부으면 안 된다는 걸 50대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미국 배당 ETF 쪽에서 모았죠. 지금은 국민연금이랑 배당 수익이 합쳐져서 130만 원쯤 돼요. 숨통은 좀 트이죠. 결론 국민연금 외에 개인 투자나 연금 병행이 노후 안정의 핵심임을 보여주는 사례. 결론 국민연금은 기초일 뿐 전부가 아니다. 33년을 부어도 그 금액만으로는 노후가 결코 풍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국민연금만 믿고 기다리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노후 플랜을 세우세요. 퇴직연금, 개인연금, ISA, ETF 등 다양한 수단을 공부하고 활용하세요. 건강관리는 최고의 연금입니다.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것이 수입을 늘리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마지막 한마디. 김광수 씨는 요즘 다시 노후 재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연금을 재점검하고 부부 건강검진을 받으며 지출 구조를 재설계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뒤늦게 깨달았지만 지금이라도 준비하니까 마음이 조금은 놓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당신 노후 준비의 출발선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시작일 뿐 끝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33년 납부한 남성 수령액 보고 충격받은 이유. 전문가가 짚어보는 국민연금의 현실과 노후 준비 전략. 1. 서론 국민연금은 안전망이지 완전한 노후 보장이 아니다. 많은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하면 은퇴 이후 노후는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믿습니다. 특히 20년 이상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들은 자신이 받게 될 연금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령액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따른 충격과 실망은 꽤 큽니다. 이러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선 국민연금의 설계 목적과 수령 구조, 그리고 현재의 한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제도, 구조 및 평균 수령액 분석. 설계 목적.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된 이후 국민의 최소한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은 기초적인 생계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이지 은퇴 후 중산층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설계된 제도는 아닙니다. 수령액 구조. 국민연금 수령액은 아래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입 기간 오래 납부할수록 유리. 납부 소득 기준 소득월액이 높을수록 유리. 연금 개시 연령 늦게 받을수록 더 많이 받음 연기 연금 시 최대 36% 증액 가능. 하지만 제도적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소득 반영률 또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 중입니다. 현재 43.5%. 평균 수령액 2024년 기준 국민연금공단 자료. 전체 평균 수령액 62만 원대. 20년 이상 가입자 평균 약 93만 원. 30년 이상 가입자 평균 약 112만 원. 즉, 30년 이상 가입해도 연금만으로 중산층 수준의 생활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3.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이유 3가지. 기준소득월액 상한제. 2024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7만원, 최고 553만원입니다. 따라서 고소득자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일정 수준까지만 인정되며 상한 초과분은 수령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물가 상승 반영의 한계. 연금은 일부 물가 변동을 반영해 조정되지만 실질 생활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의료비, 주거비, 간병비 등 노년기의 필수적인 항목은 일반 물가보다 훨씬 가파르게 오릅니다. 수급 개시 시점의 상승. 연금 수급 개시는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상향되어 퇴직 이후 소득 공백이 길어지는 구조입니다. 은퇴가 60세에 이루어진다면 최대 5년간 소득 없이 버텨야 하며 이는 별도의 자산이 없으면 위험 요인이 됩니다. 4. 사례를 통해 보는 현실. 사례 1. 33년 납부 후 예상 수령액 89만원. 한 직장인은 30대 초반부터 연금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 직전 수령 예상액이 89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실제 생활비의 3,040%밖에 충당되지 않으며 연금 외 추가 소득원이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사례 2. 부부 합산 160만원 병원비로 빠듯한 현실. 부부가 각각 30년 가까이 납부한 국민연금으로 매달 총 160만원을 수령 중이나 의료비 및 고정지출 건강보험료, 공과금, 주택관리비 등만으로 절반 이상이 지출됩니다. 외식, 여행, 여가 비용은 사실상 배제된 삶을 살고 있음. 사례 3. 연금 배당 투자 병행한 사례. 50대 후반부터 연금 외에 배당 ETF 투자를 병행한 자영업자는 현재 국민연금 외에 월 약 60만원의 배당 수입이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다중소득원 확보 전략의 대표적 성공 사례입니다. 5. 전문가가 권하는 5가지 노후 준비 전략. 1. 국민연금은 기초소득으로 인식할 것. 국민연금의 수령액은 생계보장 수준입니다. 의식주를 유지할 기초수입으로 간주하고 그 위에 추가 소득 구조를 쌓아야 합니다.
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적극 활용. DC형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계좌는 세제 혜택과 장기 자산 운용의 핵심입니다. 특히 ETF나 TDF 타깃데이트 펀드를 활용한 적립식 운용이 추천됩니다. 3. 배당 및 임대소득 다각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 미국 배당주 ETF, REITs, 소형 상가 임대 등. 4. 주거비 절감 전략 수립. 노후 주거는 지출의 핵심입니다. 작아라도 관리비가 적은 주택으로의 다운사이징 혹은 전월세 자산을 통한 임대 수익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5. 의료 간병 리스크 대비. 치매, 뇌졸중 등 중증 질환에 대비한 간병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민간 보장 제도를 고려해야 하며 평소 건강관리야말로 최고의 노후 준비입니다. 결론 국민연금은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유용한 기반이다.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의 기본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분명 가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만으로는 현대사회의 복합적인 노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국민연금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다양한 자산과 소득원을 준비하십시오. 혹시 현재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지 않으셨다면 국민연금공단의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재무적 자립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후회 없는 노후를 여는 첫걸음입니다.